네, 안녕하세요. 임상훈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내용은 변화관리라는 부분을 좀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 코로나19 이후에 우리 사회에 많은 변화가 생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목회 환경도 또 교회 교육 환경도 상당히 많은 변화들이 일어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존의 방법을 그대로 고수하려고 한다면 사실 이 변화의 상황들을 효과적으로 대처하기가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러한 변화된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하고 또 어떻게 좀 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그 측면에서 변화 관리라는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한 가지 고민을 제가 가져왔어요. 한 교회에 홍길동 전도사님이라는 사람의 고민입니다. 이분의 고민을 보면 지금 이래요. 지금 일단 중고등부를 맡고 있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그동안 사회적 거리두기 쭉 했잖아요. 그래서 그때까지는 비대면 예배, 비대면 교육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것들을 많이 고민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게 적응이 좀 될 만하니까, 그쵸? 적응이 좀 될 만하니까 이제 끝나갑니다. 이제 어쩌면 다시 대면 예배도 가능해지는 상황이 되고 있고 또 비대면만 고집해야 될 이유가 없어지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좋은 것 같지만 이게 또 하나의 고민의 시작점이 된다는 겁니다. 왜 그러죠? 비대면 예배 자리 잡았죠. 학생들도 익숙한 상황이에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과연 우리가 지난 2년여 시간 동안의 경험들 그리고 그때 만들었던 많은 것들이 있었는데 이제 그런 거 싹 다 버리고 다시 대면 예배로 그냥 과거로 회귀하는 그것이 적당한 것일까? 그것이 지금의 상황에서 맞는 방법일까? 하는 부분에서 고민이 생기더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도 혹시 이런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까요? 변화 관리에 있어서 변화의 방법, 크게 저는 세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일 첫 번째로는 과거로의 회귀입니다.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모든 상황이 벌어졌으니까 이제 코로나 끝나가?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끝나가는 거야? 그러면 야, 과거로 돌아가자. 2년 전으로 돌아가자. 이게 첫 번째 방법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제일 쉬운 방법이겠죠? 그렇죠? 자, 두 번째 방법은 점진적으로 변화하는 겁니다. 뭔가 한 번에 싹 바꾸는 거는 어렵잖아요, 사실. 그렇죠? 한 번에 싹 바꾸자 그러면 제가 오늘 말씀드리겠지만 저항도 굉장히 심할 거예요. 하지만 그래서 우리는 아예 안 바꿀 수는 없으니까 이렇게 조금씩 바꿔가보자 라고 해서 점진적 변화. 마지막으로는 혁신적 변화입니다. 야, 이제 지금까지 해온 게 있었는데 그리고 우리가 새로운 방법을 시도하면서 또 바람직한 방향들 또 바람직한 이게 좀 더 좋은 방향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한 부분도 있었는데 여기서 그냥 멈출 거냐, 여기서 멈출 것이 아니라 이제는 혁신적으로 변화하자, 완전히 한번 바꿔보자, 자,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세 가지 측면의 이야기가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이 세 가지 측면의 이야기들을 풀어갈 수가 있을까요? 물론 무엇이 가장 옳다, 무엇이 가장 적절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각자 처해 있는 상황들이 조금씩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 상황에 맞춘 또 그 현장의 상황에서 가장 최선의 방법이 무엇인가 그것을 생각하면서 접근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긴 할 겁니다. 다만 이러한 변화를 어떻게 끌어가는 것이 좋을까? 그리고 오늘 제가 말씀드릴 가장 중요한 초점은 혁신적 변화를 한다 했을 때 정말 완전히 새롭게 바꿔보겠다 이런 시도를 한다 했을 때 무엇을 고민해야 하는지 또 어떤 절차로 진행해야 되는지 그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이 포스트 코로나19는 또 하나의 우리한테 중요한 상황적 변수가 되고 있고요. 또 우리에게 변화를 요구하는 그런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변화를 얘기할 때 이렇게 크게 네 가지 유형의 변화가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자, 보시면은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어떻게든 성공적인 변화를 이루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자, 근데 성공적인 변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 크게 네 가지 정도가 있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자, 첫 번째로는 우리가 왜 변화를 해야 되니? 이거에 대해서 공감하는 거예요. 진짜 우리는 꼭 변화가 필요하겠구나. 지금 우리한테는 변화를 하는 게 중요하겠구나. 라고 하는 인식 자체가 없다 그러면 변화합시다. 바꿉시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왜요? 뭐 이렇게 되겠죠. 굳이 왜 해요? 뭐 이제 이런 얘기들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일 처음 중요한 건 공감이죠. 두 번째로는 변화에 대한 명확한 비전입니다. 자, 바꿉시다. 다 바꿔요. 그랬는데 어디로요? 뭘로 바꿔요? 네, 이런 얘기를 또 할 수가 있잖아요. 방향이 불명확하면
또 효과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겠죠. 그렇죠? 세 번째는 뭔가요? 네, 역량이 있어야 되죠. 자, 변화합시다 라고 했는데 변화를 할 수 있는 힘이 없네. 변화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네. 그러면 사실 변화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지 않겠어요? 그렇죠? 네 번째로는 체계적 실천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우리가 변화를 할 거냐? 야, 공감도 됐고 비전도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우리 역량도 키웠는데 어떻게 하나 둘 진행하면서 이것들을 바꿔갈 거냐 고민해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네 가지가 다 잘 갖춰져야지만 성공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중에서 한 개씩 빠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보시죠. 먼저 공감이 안 됐어요. 우리 왜 변화해야 되는지를 설득하지 못했어. 그럼 어떻게 되죠? 예, 그냥 모두가 변화합시다 그래도 다 방관하는 거예요. 이거 뭐 하나보다 난 뭔지 모르겠고 뭐 이제 이런 식의 별로 진짜 바람직하지 못한 상황으로 흘러갈 수가 있겠죠. 공감이 참 중요한 요소이긴 한 것 같아요. 두 번째는 비전이 없을 때입니다. 야, 그래서 어떻게 가자는 거야? 어떻게 하자는 거야? 라는 비전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네, 혼란이 일어나죠. 아마 자기 나름대로 각자 열심히 무언가를 바꿔가면서 야, 우리 새로운 상황을 만들어 보자 막 이렇게 할 수 있을 거예요. 뭐예요? 혼란이 일어나겠죠. 사실 우리가 하나의 공동체로서 변화를 추구한다 그러면 모두 같이 자, 이렇게 으쌰으쌰 뭐 같은 방향을 갑시다. 2인 삼각 경기처럼 이렇게 움직여야 되는데 2인 삼각이 잘 안 움직여지면 어떻게 돼요? 막 삐그덕삐그덕 제대로 걸어가지 못하죠. 그런 상황이 만들어질 거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이번에는 역량이 부족한 상황 어떻게 돼요? 그러면은 회의가 들죠. 왜요? 야, 우리가 변화하고 싶어. 변화할 거야. 막 이렇게 가자라고 했는데 능력이 안 돼. 그러면 이거 여기까지가 끝인가? 이게 최선이었나? 이거보다 나은 방법 우리가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못하는 건가? 뭐 이런 회의감이 들 수가 있겠죠. 그렇죠? 마지막으로는 실천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뭐예요? 좌절합니다. 좌절하는 거예요. 오히려 저는 역량의 부족보다 실천의 문제가 더 큰 이슈가 될 거라고 생각해요. 역량의 부족은 새로운 계획을 다시 짜볼 수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우리가 능력이 부족했나 보다.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수준은 여기까지가 아닌가 보다. 그러면 좀 낮춰보자. 뭐 이렇게 되겠지만 체계적 실천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뭐야? 하자고 했는데 왜 안 돼? 또 이 체계적 실천이 안 될 경우에는 아마 변화의 성과를 찾기가 어려울 거거든요. 그러면 모두가 되게 힘든 상황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네 가지가 잘 갖춰져야지만 효과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앞에 제가 홍길동 전도사님 얘기했잖아요. 이분은 지금 변화된 포스트 코로나 상황에서 중고등부 사역을 어떻게 끌어갈 것인가 에 대한 고민이 있는데 물론 그 안에 모든 것들을 다 담아낼 수는 없었어요. 뭐 세세하게 어떤 상황인지 우리가 잘 알 수 없어요. 하지만 앞에서 얘기했던 네 가지 중에서 이분이 가장 고민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혹은 어떤 것부터 변화를 시도해야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은 한번 고민해 볼 문제가 되겠죠. 자, 이처럼 우리가 효과적인 변화가 일어난다고 했을 때 여러 가지 요소가 있을 수 있겠지만 사실 중요한 건 리더십이 중요합니다. 리더십 문제가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사실 저는 이 디지털 리터러시에 대해서 오랫동안 이야기를 해왔었는데 그동안 디지털 리터러시의 리더십 부분이 부각된 적은 별로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코로나가 가져온 이런 특수한 상황 그리고 어쩌면 굉장히 빠르게 디지털화되는 이런 과정을 겪는 중에 우리에게 중요한 것들 뭐가 있을까? 어떤 것들을 우리가 먼저 좀 챙겨야 될까라고 했을 때 이 리더십이 갑자기 더 부각되기 시작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특히 교회라는 환경이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변화를 잘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리더십을 가질 수 있을 것인가. 또 목회자는 어떤 그런 리더십을 내 안에 좀 이렇게 내재시킬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을 같이 고민해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근데 늘 문제는 그거잖아요. 이런 변화에서의 항상 문제는 비슷합니다. 어떤 거죠? 해본 적이 없어요. 변화를 이 새로운 상황에 대한 경험이 없습니다. 경험이. 자, 그럼 어떻게 효과적으로 변화를 추구해야 할까요? 자, 공동체가 변화할 수 있는 유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앞에 제가 세 가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거기에서는 제일 첫 번째가 뭐였나요? 과거로의 복귀잖아요. 회귀하는 거죠. 사실 그거는 변화라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변화라고 얘기하기가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우리가 익숙한 것으로 그냥 다시 돌아가는 거잖아요. 변화가 아니죠. 그러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는 변화는 크게 두 가지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한 가지는 점진적 변화, 또 한 가지는 혁신적 변화. 이렇게 두 가지가 되겠죠. 사실 우리는 이 두 가지 중에 어떤 것을 선택할래? 라고 하면 점진적 변화를 선택하기가 쉬울 것 같아요. 자, 왜 그러냐면
이 점진적 변화라는 것은 변화이긴 하지만 굉장히 안정을 추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큰 변화, 아마 뭔가 흔들리지 않는 그런 문제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변화를 지향하는 거. 그러다 보니까 사실 변화할 수 있는 게 많지는 않아요. 제한적으로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혁신적으로 변화한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혁신적으로 변화한다고 할 때는 사실 생존의 문제다라고 하는 큰 문제의식이 던져지는 상황에서 보통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점진적 변화를 선택한다 그럴 때는 살만한 거예요, 사실은. 이렇게 가도 지금 이렇게 해도 뭐 큰 무리는 없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할 때 점진적 변화를 추구하죠. 근데 야, 이렇게 가다간 우리 큰일 날 것 같아. 이렇게 가다간 우리가 생존하지 못할 것 같아. 자, 이러한 굉장히 급박한 문제의식이 생긴다 그러면 혁신적 변화를 추구하게 되죠. 그리고 새로운 패러다임을 가져오게 되고 이러한 혁신적 변화는 구성원들이 달가워하진 않아요, 사실은. 어렵잖아요. 힘들잖아요. 내가 뭔가 더 해야 되잖아요. 나의 헌신을 더 요구하잖아요. 별로 이거 좋아하지 않을 수 있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혁신적 변화가 이루어지려면 리더에 의한 변화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리더 역할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두 가지 방향의 변화 어떤 식으로 고민해야 되느냐? 자, 일단은 점진적 변화를 선택한다 그랬을 때 지금 상황이 예측 가능한가? 라는 것을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예측이 가능하다 그러면 조율의 방법을 선택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예측이 불가능하고 반응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 그러면 적응을 선택할 수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혁신적 변화를 선택한다 그러면 방향을 바꾸는 이런 형태, 그리고 완전히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고자 하는 시도들,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게 될 거예요. 저는 이 변화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무엇이 옳으냐, 뭐 이거는 사실은 얘기할 수 없다라고 제가 서두에 잠깐 말씀을 드렸어요. 하지만 이 변화의 특징, 즉 우리에게 지금 처해 있는 변화의 이슈가 과연 안정적 변화를 추구할 수 있는, 즉 지금의 상황을 그대로 유지해도 괜찮은데 새롭게 변화를 시도하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이렇게 되면 큰일 나겠다, 이런 식으로 가면 우리에게 큰 위기가 오겠다라고 하는 생존 문제로 인식하는지, 그 부분이 변화의 어떤 큰 변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코로나19가 그랬고 또 이제 코로나19를 떠나보내면서 우리에게 지금 닥친 문제는 점진적 변화로 해결하기 어려운 것들이 많지 않을까. 우리에게는 어쩌면 지금 생존의 문제에 지금 부딪히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것들을 고민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상황이라고 봤을 때 사실 혁신적 변화에 조금 더 무게감을 실어야 된다고 보는 것이 저의 입장이긴 합니다. 자, 근데 이제 변화를 시도하다 보면 문제는 늘 생겨요. 어떤 문제 생기죠? 저항이 생기거든요. 박명수 씨의 방송 장면 하나 캡처해 놓은 건데 자막이 예술이죠. 아우 하기 싫어. 변화하자 그러면 많은 경우 이런 반응 보입니다. 아우 하기 싫어. 이것도 뭐예요? 뭐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하게 되죠. 그래서 즉 변화 관리는 저항 관리 뭐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린 저항에 대한 이해를 좀 할 필요가 있어요. 저항이라는 게 뭐냐? 저항 관리, 저항이라는 걸 뭘 생각해 봐야 되느냐? 사실 저항은 세 가지 차원의 저항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로는 인지적 차원이죠. 이거 왜 해야 돼요? 그냥 일단은 이거 왜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내가 생각해 봤는데 이거 왜 필요하지? 뭐 이런 거 고민이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정서적 차원. 바꿔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할 수 있으려나? 나 이거 할 수 있나? 바꾼다 그러면 뭔가 우리 불안하잖아요. 우리 삶에 아주 작은 걸 바꾸려고 해도 이렇게 멈칫하게 되잖아요. 그냥 바로 바꾸면 되지, 짠, 이렇게 들어가는 사람들은 잘 없죠. 정서적 측면에 저항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행위적 측면입니다. 야, 그렇게 해야 된다고? 나가 할 수 있을까? 행위적 측면에서의 문제에 저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항이라고 하는 건 뭐 어느 한 가지만 드러나는 게 아니라 이 세 가지가 보통 복합적으로 일어나는 게 우리들에게 보여지는, 보통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저항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변화를 추구한다 했을 때는 이러한 저항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고려하고 변화를 지향해야 된다, 변화를 추구해야 된다, 변화를 진행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변화에서 중요한 건 결국 뭘까요? 이러한 저항들을 잘 극복하고 개인 차원의 변화. 그러니까는 사실 우리가 공동체를 바꾼다라고 했을 때 공동체의 변화와 개인 차원의 변화를 같이 지향해야 할 텐데, 일단 개인이 바뀌지 않으면 공동체가 한꺼번에 바뀌는 일은 없겠죠. 그래서 이 개인의 변화, 개인들이 우선 변화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지향을 하고, 그다음에 그 개인의 변화가 결국 공동체 차원의 변화까지 연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변화를 구체적으로 이루어간다 그러면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 할까요? 그 얘기를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